한때 세계에서 살인율 1위였던 나라 어딜까요?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중남미의 작은 나라지만 과거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죠. 애초에 밤에는 바깥을 나가지 못했어요. 길거리에선 총성이 막 울리고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악명 높은 두 개의 갱단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MS-13과 바리오-18. 이 갱단이 지배하는 구역엔 경찰조차 쉽게 발을 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이 둘은 틈만 나면 세력 과시를 위해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둘만 싸우면 모르겠는데 진짜 악질인 게 일반 시민한테도 손을 대요. 양아치들처럼 상인들에게 보호세나 통행료를 걷었고 돈을 안 내면 살해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 결과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08명, 전 세계에서 살인율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교도소가 세워지고 나서 살인율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아메리카 대륙에선 캐나다 다음으로 안전한 나라가 됐는데 분명 유의미한 성과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도소 하나 세웠다고 살인율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방법을 쓴 걸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엘살바도르에 지어진 교도소 이름은 바로 세콧, 테러범 수용센터라는 뜻인데요.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앞서 말한 MS-13과 바리오-18을 테러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이죠. 사실 겉모습만 보면 대규모 비닐하우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수감할 수 있고 수감 규모는 약 4만 명이라고 해요. 혹시 잠실야구장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구장이 꽉 차면 약 2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크기예요. 그리고 현재 그 자리 대부분은 엘살바도르 갱단들이 차지하고 있죠. 세콧은 규모도 규모지만 교도소의 수준도 상당한데요. 말 그대로 탈출 불가능을 전제로 설계된 현대판 요새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위치부터가 엘살바도르 중부의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사방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과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쉽지 않죠. 들어가는 입구도 딱 하나밖에 없고요. 하지만 진짜 장벽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감옥의 전체 부지는 무려 410에이커, 축구장 300개를 합친 크기예요. 이 거대한 부지 안에는 또 8개의 거대한 사동이 존재하는데 2개씩 짝을 지어 4구역으로 나뉩니다. 각 구역은 자체적으로 높이 3m의 이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에는 다시 9m 높이의 외벽과 1만 5,000V 전기 철조망이 감싸고 있어요. 만약 탈옥한다? 철조망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이지만 목숨을 잃는 것도 한순간이죠. 감시 체계도 어마어마한데요. 총 19개의 감시탑이 교도소 주변을 감싸고 있고 각 탑에는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교도관이 24시간 배치되죠. 이게 단순히 불침번 서듯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즉시 발포할 수 있도록 허가도 떨어져 있고요. 감시탑 외에도 각 사동 위쪽에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곳에서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내려다봅니다. 게다가 단순히 물리적인 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도소 주변으로 2km 이내에는 전파 방해 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무전기, 심지어 드론까지 어떤 무선 통신도 사용할 수 없죠. 다시 말해 통신 장비를 밀반입해서 몰래 외부로 명령을 내리는 것도 바깥과 연락하는 것도 아예 원천 차단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콧의 또 다른 특징은 자체 인프라예요. 왜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갱단이 자기네 두목 되찾으려고 교도소를 습격하거나 교도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끔 전기나 물을 끊어버리는 상황이요. 당연히 그런 상황도 설계를 할 때 다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세콧엔 전용 발전소와 정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물이 끊겨도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죠. 누군가 외부에서 감옥을 마비시키려고 해도 그 시도는 무의미해지도록 설계된 거예요. 이 구조를 뚫고 탈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세콧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무서운 눈빛과 그에 상반되는 태도입니다. 각 사동 안에는 약 30개의 방이 있는데 방 하나에 기본 수용 인원은 80명, 많게는 150명까지 들어가죠. 수감자들의 생활 반경 자체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함이에요. 자는 곳은 철제로 만들어진 침대이고 매트리스나 베개는 없습니다. 지급되는 건 얇은 흰색 시트 한 장뿐이라 이걸 덮고 자든지 깔고 자든지 마음대로 하죠. 화장실은 방 안에 딱 2개 있는데 문은커녕 칸막이도 없어요. 대소변을 볼 때 안에 있는 수감자들도 밖에 있는 교도관들도 그대로 볼 수 있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루 3끼는 주어지지만 식단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쌀밥, 콩, 또띠아 2장, 점심에는 콩 대신 마카로니가 들어가는 정도예요.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은 전혀 없어서 장기간 수감된다면 영양실조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게다가 포크나 숟가락 같은 식기는 주어지지 않죠. 모두 손으로 먹어야 하고 식사가 끝나면 플라스틱 용기를 설거지한 뒤 반납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식기를 무기로 만들 가능성을 아예 없애려고 이런 거죠. 야외 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운동 시간이 주어져도 하루가 아니라 주 1회 단 1시간뿐이고 그마저도 무장 교도관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죠. 게다가 밖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깜빵 안에서 보내야 하죠. 그리고 불은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밤이 돼도 조명을 끄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수건이나 옷으로 눈을 가린 채 잠을 잡니다. 교도관들이 언제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지만 수감자들에게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도 완전히 차단되는데요. 면회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고 재판이나 진료가 필요해도 외부로 나가지 않고 감옥 안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요. 사실상 여기에 들어오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강력한 교도소가 만들어진 이유, 바로 엘살바도르의 말도 안 되는 치안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상상하는 건 힘들어요. 갱단이 총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며 서로를 죽이는 모습, 주민들에게 돈을 갈취하면서 반항하는 사람은 거리 한복판에서 살해하는 모습, 하지만 보복당할까 두려워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울분을 삼키며 살아야 하는 시민들의 모습,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2019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인 나이브 부켈레가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당선되어 현재 평가는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범죄율을 극적으로 낮춘 지도자이자 동시에 가장 인기 있는 독재자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부켈레는 기존 정부와 달리 갱단과 협상하거나 휴전을 맺는 방식을 거부했어요. 대신에 이들을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세웠죠. 이렇게 벼르고 있던 중 2022년 3월 갱단이 대규모 살인을 저지르자 부켈레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상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경찰과 군인은 영장 없이 갱단을 체포할 수 있고 갱단 아니야? 이런 의심만으로도 구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약 16개월 만에 약 7만 명이 체포됐어요. 7만 명이면 엘살바도르 성인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말 그대로 의심되면 그냥 다 잡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잡아들인 갱단을 가둘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존 교도소들은 이미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갱단에 소속된 단원들은 같은 감옥 안에서도 조직을 유지하면서 외부로 범죄를 지시했죠. 부켈레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갱단만을 가둘 수 있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킬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콕 교도소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부켈레의 비상사태 정책 이후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108명에서 2.4명으로 떨어졌어요. 단 4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캐나다 다음으로 안전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진짜 놀랄 노짜죠. 현재 엘살바도르에서 부켈레의 지지율은 언제나 90%를 웃돕니다. 거리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밤에도 그나마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부켈레를 지지하는 이유, 바로 치안 하나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켈레가 장악한 정부는 헌법재판소 전부를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을 외치는 재판관들을 임명했어요. 그 다음에 부켈레가 한 행동, 뭘까요? 바로 헌법상 금지됐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2024년 다시 한번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며 독재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부켈레 본인도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내 방식이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국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갱단이 아닌 일반인이 수감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특히 25년 3월 세콧엔 새로운 수감자들이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은 엘살바도르 갱단이 아니라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범죄자들이었죠.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벌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부켈레는 트럼프에게 제안 하나를 합니다. 세콧에 미국에서 추방되는 범죄자들을 수감하자고 말이에요. 트럼프는 흥미롭게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베네수엘라 갱단이라고 알려진 238명이 추방돼서 이곳에 실려왔죠. 하지만 논란은 컸습니다. 실제로 갱단인 사람은 소수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죠. 베네수엘라 갱단의 진짜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문신조차 새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갱단원으로 분류해 엘살바도르로 보낸 것이죠. 결국 세콧엔 진짜 갱단원뿐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사람도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이런 추방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가 계획을 밀어붙이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범죄자들을 대신 수감해준 대가로 엘살바도르는 미국으로부터 1년 수감비 6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약 81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238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3,400만 원 꼴인 셈이죠. 가난한 엘살바도르 입장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범죄자 수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외 감옥 하청이라는 방식을 쓰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됐죠. 세콧은 이제 엘살바도르 갱단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범죄자들까지 수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 범죄자 수용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간혹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있긴 합니다. 수감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룬다는 항의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치안은 인권을 잠시 넣어둘 정도로 중요합니다. 치안이 개판이면 국민의 인간다운 삶도 불가능해지고 결국 국가의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엘살바도르의 세콧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